네, 지금부터 제1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선언과 함께 안철수 후보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의당 11차 선거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현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유한기, 김문기 씨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 멸구는 폭정을 일삼던 중국 봉건 영주들의 필살기였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등 탐욕의 현장마다, 돌아가신 세 분의 비극의 현장마다 이재명 후보의 그림자는 여지없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결코 불가사의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의 미온적인 축소, 은폐 수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금 수사검사들은 정권이 바뀐 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설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명예와 자존감이 있다면 지금 국민들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주변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거가 끝난다고 모든 것이 덮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안타깝다는 영혼 없는 반응하지 말고 자신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 즉각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대선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가 포퓰리즘의 추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퓰리즘, 만국병입니다. 모두가 포퓰리즘을 외쳐도 저는 포퓰리즘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겁니다. 포퓰리즘에 빠진 나라들은 어김없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혼돈과 쇠퇴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도덕적 약점이 부각되고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포퓰리즘 남발에 열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대열에 제1야당마저 동참했습니다. 실망에 앞서 걱정스럽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한마디로
200만 원으로 청년들의 표를 사려는 매표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나 지금 우리 예산 형편을 따져보면 공약하고 당선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기 힘든 공약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와 달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봅시다.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프랑스, 영국, 일본에서 모병제 병사 월급도 초봉 기준으로 약 200만 원 선입니다. 독일 120만 원 선입니다. 미군조차 2년차 미만 상병은 월 2,100달러, 약 23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약 50만 원, 모병제 실시 전 징병 때의 독일은 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재정 형편이 나은 기축통화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장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면 연간 장병 인건비 예산만 6조 7,41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금보다 4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계 질서가 엄격한 군의 특성상 병사 월급을 인상하면 부사관과 장교 월급 인상 역시 불가피합니다. 병사 월급이 200만 원이 되면 하사 1호봉 연봉이 병사와 별 차이 없거나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 감안해서 부사관과 장교 월급을 최소 5% 인상만으로 잡아도 연간 군 인건비 예산으로 5조 325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보험 분담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장병, 부사관, 장교 인건비만 9조 5천억 원 더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하는 후보들은 다른 예산 항목 아끼고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방만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혁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빚내고 무리하면 당장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앞으로 수십조 원이 될지 수백조 원이 될지 모를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 재난지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개발 예산 또 어떻게 마련합니까?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분들,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폭증할 보건의료 예산 또 어디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돈을 준다고 하면 당장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빚내서 퍼주면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뒷감당해야 하고 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군인 월급 올리는 겁니까? 진정으로 우리 청년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 살려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취업 잘 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 잡고 청년들이 집 사고 결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정작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기업 책임으로 떠넘겨 놓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국채 발행한 빚으로 마치 자기 돈처럼 월급 올려주는 걸 무슨 대단한 공약인 듯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을 속이는 것, 이것이 지금 기득권 양당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현 주소입니다. 기득권 양당 후보들에게 경고합니다.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돈으로 덮어보겠다는 오해 스스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더 준다는 사람이 아껴야 한다는 사람들보다 선거에서 유리합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의 미래를 위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돈을 자기 돈처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돈을 내 돈보다 더 아끼고 알뜰하게 쓸 사람이 국정을 맡아야 합니다. 저 안철수는 빛 대신 희망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먹은 나라 곳간을 안철수 정부가 채워놓겠습니다.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파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월 11일 발표한 5555 성장 공약은 이번 대선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달도 더 전인 작년 11월 4일 안철수 후보의 대표 공약이자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과학기술 중심 G5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555 공약을 제목부터 대놓고 베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555 공약은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 분야에서 확보해서 삼성전자급 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비전뿐 아니라 구체적 전략까지 제시되어 전문가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공개적으로 안철수의 과학기술 공약 우수성과 미래 비전 제시 능력을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공약 내용이 좋다 보면 다른 후보들도 쫓아서 같은 공약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을 것을 뻔히 예상했을 텐데도 공약 제목을 555 전략으로 똑같이 쓴 것은 짝퉁 공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안철수 후보의 공약까지도 혼동시켜 마치 자기들 것인 양 가로채려는 비열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듭니다. 타 후보의 공약 제목을, 그것도 대표 공약 제목을 그대로 베껴 사용한 이재명 후보는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타 후보들보다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이 뛰어나고 기술 발전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엄중한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다투어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은 부족하더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월 13일로 안내되었던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 관련 토론회 일정이 후보 측 사정이라며 갑자기 연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토론회는 과학기술 주요 3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단체를 대표하는 299명의 현장 참석자와 100여 명의 온라인 참석자가 이미 선정된 상황이었고 방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이런 큰 행사를 연기시켰는지 모르지만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18일부터 20일까지 카이스트에서 열리는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도 당초 예고된 내용과는 달리 윤석열 후보는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외치고 있지만 정말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토론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반증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기술 패권 시대 과학기술은 잘 살기 위한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사활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대통령이 꼭 과학기술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과학기술의 흐름을 이해는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와 남이 만들어준 자료와 원고로 구색 맞추기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 어떻게 실행해낼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공약의 겉보기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대통령으로 이끌어낼 대한민국의 미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양당 위주의 토론회를 추진하여 불공정한 경쟁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부리려 하는 바탕에는 안철수 후보 상승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토론에서 도덕성이나 실력을 안철수 후보와는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은 안철수 후보와 다른 후보들을 비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관위 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언론사 주간 방송토론과 관련 다른 후보와의 공정성을 이유로 1회에 하나여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관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을 유지하여 안철수 후보를 배제해야 양측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부당거래로 이루어지는 방송토론에 대해 당연히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부당거래가 아니라 양측 후보의 부패 의혹에 대한 검증이라는 주제로 한정하기 때문에 부패 의혹이 있는 후보만 토론 참여 자격이 있다고 선회하더라도 1회에 하나여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은 법적으로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선관위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법정토론은 오는 2월 21일과 25일, 3월 2일 등 총 3차례에 진행됩니다. 언론기관 주간 토론회의 경우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법정토론 이외의 추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이든 자율적이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토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공정에 따라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선관위가 최종적으로는 공정성이 준수되는지를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대3 TV 토론 실무협상단을 만들어 오늘 오후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을 배제하고 양측으로만 진행하는 실무협상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협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해진 법적 기준에 따르면 직전 선거에서 지지율 5%, 최근 한 달 동안 평균 지지율 5%를 상회한 후보는 토론 참석 대상입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에 따라 당연히 토론 참석 대상이 된 후보이고 민심의 호응으로 지지율 상승 추세가 뚜렷한 후보를 배제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부패 연루 의혹 후보와 비교되는 깨끗한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의 국정운영 자질 없음과 비교되는 미래성장 국정운영 능력이 뚜렷한 안철수 후보를 배제해야
양측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부당 거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19대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 댓글 대통령 선거에 이어 20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당거래 대통령 선거까지 국민에게 기어이 그 패악질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한 줌의 양심과 한 가닥의 이성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멈추길 바랍니다. 미접종자 감염 예방을 들 수 있는데 이미 집단 면역의 수치인 70%를 훨씬 넘어 2차 접종 완료율이 84.1%로 세계에서 접종률이 최고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접종 최대치를 이미 달성한 국가에서 지금의 방역 패스 정책이 합리적인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접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거부한 국민이 상당하여 스스로 조심하거나 노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 영역입니다. 또한 접종자 돌파 감염은 위중증이나 치사율이 극히 낮은 편입니다. 2022년 1월 12일 통계를 보면 확진자 4,400, 위중증 750명으로 전국민 84.1%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백신 패스까지의 수단은 기본권만 심야하는 통제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백신 정책들을 다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코로나 정책을 다시 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 의료계의 노력으로 인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예방은 완벽하며 이미 120점입니다. 오미크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 시스템을 조기에 확보하여 확진자 관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고 백신 패스 등의 기본권 침해 정책들은 최소한으로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검사, 치료의 시작으로부터 위드 코로나, 일상 생활로 돌아가는 것의 첫 단추가 될 것이고 백신 패스 등은 없애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